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오늘은 25-26 시즌 이적시장 결산 컨텐츠의 세 번째 팀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시장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나 리버풀만큼 좋은 이적시장을 보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시즌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다시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먼저 영입한 선수들을 지출대로 줄을 세워보면 티자니 라인더르스를 AC 밀란에서 5,500만 유로, 라얀 아인누리를 울버햄튼에서 3,680만 유로, 라얀 셰르키를 리옹에서 3,650만 유로, 제임스 트래포드를 번리에서 3,120만 유로, 지안루이지 돈나룸마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3,000만 유로, 스베레 디판을 로젠버그에서 1,500만 유로, 마커스 베티넬리를 첼시에서 240만 유로에 데려왔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의 탑타겟이었던 비르츠와 반드시 보강이 필요했던 전문 라이트백 영입에 실패했지만 비르츠의 이적 비용을 빠르게 나누어 라인더르스, 셰르키, 아이누리를 영입한 성과는 꽤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과는 별개로 다 잘하지만 선방에 더 특화된 돈나룸마와 트래포드, 펩이 중요시하는 철저한 수비 가담이 약점인 셰르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호했던 유형의 선수들은 아닐 뿐더러 재계약이 없다면 2027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과르디올라 이후의 시티를 바라보는 영입일지도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은 선수들을 다 소개한 뒤로 미루고 먼저 공격수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카이 귄도안, 케빈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등 노쇠화된 시티의 미드필더를 대체할 티자니 라인더르스가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라인더르스의 이적료는 5,500만 유로이며 185cm, 73kg에 마르지만 나쁘지 않은 피지컬을 가졌습니다. 지난 24-25 시즌 밀란에서 15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미드필더치고 꽤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서 많은 시티즌 분들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앙 미드필더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라인더르스의 장점은 드리블, 시야, 패스 등 미드필더 에게 요구되는 공격적인 툴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갖췄다는 것입니다. 경기 장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더르스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패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공을 몰고 갈 것이냐. 패스를 한다면 왼쪽에 도쿠에게 할 것이냐, 베르나르도 실바나 리코 루이스에게 로빙 패스를 띄워줄 것이냐, 우측면에 전진하는 스톤스를 향해 찔러줄 것이냐, 그도 아니면 후방으로 백패스를 보낼 것이냐. 첫 번째로 도쿠에게 패스를 보내는 선택지입니다. 이미 도쿠로 향하는 길목에 두 명의 선수가 촘촘히 있어 패스 자체가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향한 패스입니다. 이미 두 명의 선수가 실바를 향한 견제를 하고 있으며 크게 보면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길게 찔러준다 해도 1대2의 견제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코 루이스를 향한 패스입니다. 실바만큼 주변에 선수가 많을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패스를 준다 해도 리코가 공을 받아도는 순간 즉시 견제를 시도할 만한 선수가 2명 이상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톤스를 향한 패스와 백패스입니다. 가장 넓은 공간이 허락되어 있는 스톤스이지만 이 이후에 공격 퀄리티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백패스 역시 이 상황에서 의미 없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라인더르스는 패스를 하는 대신 직접 돌파를 선택합니다. 압박을 버티면서 드리블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루이스의 침투 경로가 생겼는데 라인더르스는 루이스 쪽으로 침투 패스를 주었고 이 패스는 결국 혼란의 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도 몇 개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라인더르스가 직접 공을 몰고 가는 것이 패스보다 더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방금 보여드린 공격 포지션이 득점으로 마무리되면서 라인더르스는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공격적인 재능이 결코 거품이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다만 아직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압박에는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모양이며 압박에 대한 대처만큼은 시급히 적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1라운드 이후에 대부분 압박에 고전하느라 아쉬운 모습을 더 많이 노출했으며 최근 나폴리와의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는 도쿠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득점에 가깝습니다. 즉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맞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압박 강도에 적응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시티의 삼선은 로드리 혹은 니코의 원볼란치 형태로 여전히 한 명에게 많은 수비 부담이 몰려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위로 끌어올려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처럼 역습에서 솔로 캐리가 가능한 선수가 있는데 압박 체계마저 단단히 갖춰진 팀을 상대한다면 중원에서의 싸움은 분명 한계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전문 라이트백이 없는 시티의 현 상황을 미루어 보면 중원이라도 하루빨리 단단해져야 마음 놓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선수는 라얀 셰르키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모두 소화 가능한 이선의 멀티 자원이며 양발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서 윙어로서는 의문일 수 있지만 셰르키 본인도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시야를 확인하며 드리블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맨유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강력한 슈팅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셰르키의 장점을 종합하면 본인 위주로 공격이 조립될 때 프리롤러서 자유롭게 공격에 참여하도록 할 때 가장 빛나는 클래식 10번의
시스템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부러 공을 팀원에 내주지 않고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랙형 선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시스템을 일부러 파괴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스템에 기반하여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특성상 선발보다는 경기에 다른 흐름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조커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데뷔 전인 울버햄튼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득점 과정에서 니코에게 내준 패스는 노룩백 패스, 즉 순간적인 눈속임 같은 변칙적인 패스였으며 니코도 순간 반응하지 못해 턴오버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팀도 언제 오는지 모르는 패스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가 더해져 더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셰르키가 아직 조커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셰르키는 패턴보다 본능에 의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플레이로서 증명하는 것이 선발로 나올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3라운드 브라이튼전 직전 데테사독은 부상을 당해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회복하고 나와서 필드 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먼저 영입한 신입생 라얀 아잇 누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어빌리티보다 공격적인 어빌리티가 더 돋보이는 풀백보다는 윙백에 가까워 보이는 수비수입니다. 보통 공격적인 풀백이라 하면 빠르고 전진 능력이 좋지만 아잇 누리는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한 느낌입니다. 경기 중 종종 발기술만으로 압박을 벗겨내는 경우도 있으며 직선 돌파가 어려운 경우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공을 툭 띄워주고 상대 사이로 빠져나가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잇 누리가 단순히 드리블, 운동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이를 살리기 위한 침착함도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다른 공격적인 풀백들의 단점도 공유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 오버래핑을 자주 하다 보니 측면을 자주 내주는 편입니다. 스피드가 워낙 좋아서 금방 따라가 소유권을 탈환하거나 그바르디올이 레프트백의 적응도가 높은 만큼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다만 시티는 3선일 로드리 원볼란치 체제이기 때문에 아잇 누리가 무턱대고 튀어나가 공간을 노출한다면 로드리 잔혹사가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버래핑을 직접 공을 몰고 하는 경우, 즉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쿠, 마르무시 등 이미 왼쪽 측면에 핵인 선수들이 있지만 아잇 누리가 전개해보겠다고 무리하게 껴들었다가 되려 시티의 공격 템포가 역으로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티에 잘 어울리는 선수인지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긴 많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울브스와 시티의 포메이션의 차이입니다. 울브스가 대부분 3백 체제로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아잇 누리가 울브스 시절에 담당하던 공간이 4백 체제에서의 풀백보다 월등히 많아서 수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포메이션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 이 부분은 전반기가 끝난 시점부터 천천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 수비 스탯 수치입니다. 왼쪽에 지난 1년간 지표를 보면 태클, 블락 등의 수치가 높은데 이는 아잇 누리가 공을 가진 상대를 어떻게든 따라가 상대 공격을 중단시켰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만 보면 육한적인 수비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라 조금 무식한 수비수라고도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잇 누리는 전진 드리블이나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의 터치, 전진 패스 리시브 수치, 어시스트를 포함한 슈팅 기회 창출 등 수비에서 부족해 보이는 만큼 공격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아잇 누리를 단순히 수비수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가진 장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칸셀루가 그랬던 것처럼 측면 플레이메이커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챕터의 주인공인 제임스 트래포드는 24-25 시즌 벌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시티에 입성했습니다. 2부 리그인 걸 감안해도 45경기 중 29경기를 클린시트, 시즌 전체 16골만 내주는 철벽 같은 활약으로 골키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맨시티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트래포드는 197cm의 신장과 길쭉한 윙스팬의 강점을 살린 상대의 슈팅을 끝까지 보고 선방하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선방을 즐겨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만 보면 레알의 쿠르투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실력 외적으로 트래포드는 시티 유스 출신인데 홈그라운과 팀그라운 제도까지 만족하며 선수단 운영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특히 클럽 월드컵을 기점으로 에데르송이 이제는 확실히 보내줘야 하는 키퍼가 아니라 보내야만 하는 키퍼로 각인되었을 때 당시 진행 중이었던 뉴캐슬과의 딜을 중단하면서까지 시티로 돌아온 것을 제 식대로 해석하면 트래포드는 남아있는 오르테가를 확실히 밀어내고 주전이 될 자신이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유스 출신으로서 다른 팀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선수라는 스토리적인 부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선수 개인으로서도 꽤 괜찮은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뒤에 설명드릴 선수로 인해 주전 경쟁은커녕 서브키퍼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며 사실상 취업 사기를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쿠르트와 알리송, 오블락 등 1티어로 분류되는 키퍼는 많지만 24-25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수문장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맨시티로 팀을 옮겼습니다. 당시 파리의 성적만 놓고 보면 딱히 팀을 옮길 이유는 없었는데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듯 슈퍼스타와 팀 간 재계약 문제에서 합의점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보도가 터지며 첼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골키퍼를 고민하고 있는 팀들이 돈나룸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돈나룸마의 행선지는 맨시티로 정해졌으니 이적설이 어찌 진행되었는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잘해줄지가 시티즌들에게 더 중요할 텐데 지난 시즌부터 기록을 살펴보면 리그왕 선발 24경기 25실점, 4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챔스에서는 15경기 14실점, 6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 경기당 평균 1실점 이상을 기록해버려서 실점만 놓고 본다면 더 잘한 키퍼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4-25 시즌 리그왕의 성적표를 보면 파리는 최소 실점팀으로 수비진 또한 공이 적지 않으나 결국 돈나룸마가 최고의 폼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이고 챔피언스 리그같이 한번 미끄러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에서 신들린 선방으로 골키퍼가 지배하는 경기가 뭔지 그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 1실점 1클린시트, 챔피언스리그 리그페이즈 1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시티의 새로운 주전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돈나룸마의 등번호는 25번으로서 시티의 레전드 키퍼 조 하트의 번호이며 펩시티 1기의 핵심이었던 페르난지뉴, 지난 시즌까지 활약한 마누엘 아칸지의 번호이기도 해서 맨시티가 돈나룸마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스베르 디판이 로젠보그에서 1,500만 유로에 영입되었고 곧바로 미들즈브러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유망하다 해도 잉글랜드 1부 리그에 적응하는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챔피언십 소속 미들즈브러에 임대 보내며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며 폼을 끌어올릴 시간을 주는 나름대로 유망주에 대한 배려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임스 맥카티를 노팅엄 포레스트에 2,550만 유로, 양쿠토를 도르트문트에 2,000만 유로, 막시모 페로네를 코모에 1,300만 유로, 에데르송을 페네르바체에 1,100만 유로에 방출시켰고 마누엘 아칸지를 인테르에, 잭 그릴리시를 에버튼에, 클라우디오 에체베리를 레버쿠젠에 임대를 보냈고 일카이 귄도안과 케빈 더브라이너를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내며 노쇠화된 스쿼드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티의 이적 시장이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은 반드시 영입이 필요했던 라이트백을 수급하지 못한 것과 전력 외의 선수들의 방출 작업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다른 선수들의 영입에 신경 쓸 수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후사노프, 마테우스 누네스가 라이트백을 채워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문 라이트백이 아니라 본 포지션이 각각 센터백, 미드필더입니다. 이 포지션은 빠르면 이번 겨울 최소한 다음 프리시즌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다시 우승권 영순위 팀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